안녕하세요. 모비썸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저는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덕혜옹주 다루게 됩니다. 네. 지금 벌써 2주 전에 지금 한국 영화들이 계속 2주 전부터 큰 영화들이 나오는데 부산행의 기세가 엄청났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지난주에는 인천 상륙작전의 또 기세가 네. 또 엄청났고 이번 주에는 덕혜옹주. 다음 주에는 또 터널과 국가대표 2까지 네. 이렇게 단기간에 큰 한국 영화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거를 저는 정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통 한 2, 3주 정도의 텀은 떼어놓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그 흥행 양상이 어느 때보다도 흥미로워 보이는 그런 또 여름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만들고 뭐 홍보를 하는 분들의 입장으로서는 네. 참 별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막 라이벌이 나오고 막. 죽을 맛이겠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그 맛집이 한 집만 굉장히 잘 되면 주변에 없고 그러면 제일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비슷한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맞습니다. 맛있는 칼국수집, 맛있는 고깃집들이 쫙 모여 있으면 오히려 파이가 훨씬 커지니까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음악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기만 하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비슷한 색깔의 또 라이벌이 등장을 해야지 그 씬과 드라마가 만들어지면서 맞아요. 사람들이 막 환장하는 거거든요. 막. 네네네. 저 솔직히 얘기해서 모비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독보적이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남들이 비웃을 것 같긴 하지만 자, 덕혜옹주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덕혜옹주 줄거리부터 저희가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고종의 고명딸로 태어난 덕혜옹주.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는데요. 그 행복도 잠시 고종의 석연치 않은 죽음 후 13살의 어린 나이에 강제로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내 귀국은 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일본과 조선은 면이 한 몸인데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본의 감시 속에 고국을 그리워하며 지내던 중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린 시절 약혼 얘기가 오가던 김장한과 재회하게 된 덕혜옹주. 상해로 망명시킬 계획입니다. 함께 하시죠. 일본군으로 위장한 채 독립운동을 하던 김장한에게 망명을 권유받으며 그녀의 인생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공주님은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를 통해 보는 비극의 역사. 무비썸에서 지금 시작됩니다. 덕혜옹주는 영화가 이제 개봉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여름 가장 큰 화제작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캐스팅에 있겠죠. 손예진 씨 그리고 박해일 씨, 뭐 그 외에 나머지 분들도 쟁쟁한 캐스팅을 하고 있고요. 허준호 감독의 4년 만에 신작이다라는 측면에서도 네. 기대하시는 분이 많은데 허준호 감독 영화 좋아하세요? 다 보진 않았고요. 뭐 8월의 크리스마스, 네, 뭐 국민 영화죠. 뭐 봄날은 간다. 예, 그리고 뭐 행복. 가장 최근에는 위험한 관계라고 해서 장쯔이도 나오고 장백지도 나오고 그러다가 네. 장동건 씨까지 그 이후에 다시 덕혜옹주로 허준호 감독 영화가 나왔는데요. 사실 모르고 보면 허준호 감독 영화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뷰나 몇 개 자료를 봤을 때 네. 액션이 가미된 이런 것들을 처음 해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허준호 감독 하면 봄날은 간다, 네.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갖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만 또 뜯어보면 이 영화에서 사랑을 다루는 부분에서 굉장히 절제된 톤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건 아마 허준호 감독의 특색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옛날에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느꼈던 그런 향수 같은 거. 아 맞다, 이분이 이런 거 되게 잘하셨지. 그럼요. 네. 고스란히 옮겨져 있더라고요. 약간 뭐 다른 옷을 입었을 뿐이지. 특히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두 편의 영화, 저는 행복까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세 편의 영화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 영화 멜로 역사에서 가장 높은 산과 가장 깊은 고를 판 그런 영화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건 영화의 기품 같은 거였어요. 기품. 걸리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유장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영화에 참 좋지 않았나 싶은 건데 그중에서 이제 손예진 씨 연기 네.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정유미 씨 야리를 좀 했었거든요. 바뀌었습니다. 아, 네네. 네. 최근에 큰 히트작으로 이제 해적 같은 영화도 있었고, 네, 해적.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클래식이라는 영화 있었죠. 아 클래식. 네, 거기서 이제 여고생으로 나왔을 때 네. 그 모습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 머릿속의 지우개. 그렇죠. 내 머릿속의 지우개. 한때는 이제 뭐 거의 한국 멜로 영화의 아이콘 같은 그런 배우였었죠. 네. 저는 손예진 씨 나왔던 연기 중에서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제일 좋았던 연기는 아내가 결혼했다입니다. 거기서 보시게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여성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너무나 천연덕스럽고도 귀엽고도 또 한편으로는 유머러스하게 잘 섞고 또 캐릭터의 어떤 입체감까지 잘 만들어내서 참 좋은 연기를 보여줘서 기억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덕혜옹주에서의 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도 물론 되게 감정도 풍부하시고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네. 모든 스타지만 이번 덕혜옹주를 보면서 뭐 완성형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네. 완성이 됐구나 뭔가. 이 배역이 사실 좀 연기하기가 의외로 어려운 배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이 인물은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 할 수가 없는 게 이 인물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중은 굉장히 높지만 보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연기 잘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설정들이 있는데 그런 설정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캐릭터가 뭐가 있냐면 곡성에서 곽도원 씨 연기가 그래요. 다음 설정상 그 인물은 수동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와 연기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기를 했는데도 시종일관 손예진 씨는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낸다는 거. 네. 중간에 이제 뒷모습 연기라서 연기가 말하기가 좀 뭐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일본에서 짐을 쌉니다. 네. 짐을 막 싸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극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순간 보통 경우에는 이제 이게 워낙 극적이고 슬픈 이야기면 바로 이제 주저앉아서 울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가방을 계속 아무렇지도 않은 듯 패킹을 하죠. 싸죠. 네. 그러다가 잠시 후에 몇 초 후에 그제서야 이제 다리를 꺾고 울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시간의 차이가 왕가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위험을 연기한 그 덕혜옹주의 연기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와, 저게 가능하구나. 어떻게 뒷모습을 봤는데 저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내가 읽을 수 있지라는 게 관객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네. 너무 좀 놀랬어요. 진짜 훌륭한 배우들은 등으로 연기하죠. 예를 등으로. 들어서 밀양에서 전도연 씨가 자기의 아들이 납치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서 밤거리를 막 달리다가 그 차 달리는 길 한가운데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울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 카메라가 전도연 씨 등만 계속 비춰주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전도연 씨는 등으로도 정말 탁월하게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영화, 진짜 훌륭한 배우들은 얼굴이 안 보여도 그렇죠. 이런 어떤 그 배우의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는 연기를 하죠. 등으로도 연기를 해야지 배우가 수 있는 거군요. 우리는 얼굴로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손예진 씨 연기 중에 좋은 연기들 너무 많잖아요. 가장 최고는 네. 그 조선인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 네. 네. 동포 여러분,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와, 그때는 정말 그때 날씨도 막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체온도 보이는 것 같고 네. 재밌는 건 그게 손예진 씨가 이 영화에서 찍은 첫 촬영이래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면 다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겠지만 저는 이제 극중에 시모노세키 향해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저 조선인이에요. 저 조선인 이덕혜라고요. 자, 다음이요. 저기요. 저기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저기요. 제가 왜 거부를 해요? 엄마, 괜찮아? 본인은 어떤 좌절을 겪고 그 좌절을 겪은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데 네. 그걸 보고 나서 이 두 가지의 대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힘도 없고 너무 좌절한 상태에서 쓰러지게 되죠. 네. 쓰러진 상태에서 역사나 그 상황이나 인간의 삶에 대한 환면에 가득 찬 그 웃음을 웃게 되는 네.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연기한 그 손예진 씨의 방식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웃음 자체를 일단 터지는 폭소에 가까운 그 깔깔깔거리는 웃음으로 웃어요. 누가 봐도 소름이 끼치고 누가 봐도 저 인물이 얼마나 환멸을 느끼는 거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네. 감정적인 클라이맥스인데 그런 연기를 정말 제대로 연기를 하는구나, 굉장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극 중에서 이제 남녀가 도피로 어딘가를 가게 되었을 때 네. 남자가 예를 들면 다치게 됩니다. 그럼 여자가 꼭 붕대를 감아주거나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주는 장면이 있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남자가 위험을 겪게 되면 뭐 추위를 녹여주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여자가 입장에서 막 이렇게 몸을 비벼주고 따뜻하게. 네, 그다음에 닦아주고 예. 안아주고 왜냐하면 추우면 죽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포옹이 있고 그것 자체를 통해서 인물 두 사람 사이에 사랑 같은 걸 얘기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영화에서의 그 손예진 씨가 박해일 씨한테 그렇게 해주는 장면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수십 번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인물은 정말 상대를 필사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둘 사이에 흐르는 그 사랑의 감정 같은 것이 너무 잘 묘사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씬이 저한테는 최고 중에 하나인 장면이거든요. 그냥 안아주는 거밖에 없는데
그 짧은 순간에 와 몸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정말 빨려 들어갔고 네.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예. 그 멜러를 겉으로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배우의 연기를 속에서 은근하게 하는데 그것을 배우 두 사람이 너무 잘 살렸다. 네. 박해일 씨 얘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박해일 씨가 맡았던 김장환이라는 캐릭터의 핵심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박해일 씨는 캐스팅 자체가 굉장히 잘 됐다는 느낌이에요. 박해일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저한테 이미지 중에 하나는 교회 오빠 같은 이미지가 있죠. 네. 저 사람은 정말 극 중에서 덕혜옹주가 믿어도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이미 캐스팅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제가 박해일 배우한테 느꼈던 건 국화꽃 향기에서 거기서도 그런 느낌이죠. 예, 모든 걸 다 장진영 안아줄 씨랑. 수 있고 네. 모든 걸 기다려줄 수 있는 청년의 역할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저한테 박해일 배우가 더 강렬한 건 전 살인의 추억이거든요. 아직까지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박해일 씨가 배우로서 너무 좋은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교회 오빠 같이 100%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고 반면에 연애의 목적 같은 영화, 아,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 이런 데서는 정반대에 굉장히 어둡고 음침하고 그런 네. 느낌을 표현할 수 있기도 한 그런 배우거든요. 신기한 사람. 양쪽이 다 있어서 아닐걸이라는 의심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배우. 살인의 추억의 이미지가 강하셨나 봐요. 예, 아직까지도 저는 뭐 아무리 막 그렇게 착한 척을 해도 이번에 쏘아보는구나. 예, 안 믿습니다. 네. 배우로서는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그 캐릭터의 신뢰도를 온몸으로 살아내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멜러에서 남자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본인이 보호해주는 것 같은 그런 구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이 인물은 그 덕혜옹주에 대해서 굉장히 깍듯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사랑한다,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 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도 박해일 씨 연기가 굉장히 기품 있고 좋은 연기가 아니었나? 네. 캐스팅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영화가 나오기 전에 와, 이거 취향 저격 아닌가. 영화를 보기도 전에 어떤 정보도 없이 캐스팅만 보고도 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이런 영화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재밌는 인물들을 넣죠. 라미란 씨가 이제 윤재문 씨를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네. 이 영화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네. 그 장면이 제일 좋아요. 좋았어요? 그 라미란이 통쾌하죠. 그 한tek수 뺨따구를 때리는데 네. 와 이것이다 바로. 예. 약간 과할 수도 있는 상황을 두 배우가 살려내요. 아, 대표적인 예. 게 뭔가 하면 너는 나가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신분적으로 높은 그 한택수라는 인물이 말을 하는데도 라미란 씨가 안 나고 버팁니다. 네. 그러니까 뒤늦게 덕혜옹주가 나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나가니까 윤재문 씨가 황당하다는 듯이 째려보는 얼굴이 있는데 예. 그 황당하다는 듯이 째려보는 장면, 그 표정의 연기가 그 장면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아. 연기도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해서 부산항에 김의성 씨의 네. 뭐 악역 같은 경우 보면 그런 스타일이죠. 누구나 저런 상황에서 네. 저럴 수 있겠다. 치근함과 뭐 동정과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긴 해요. 근데 이 한택수는 정말 그렇죠. 뭐 치근함도 없고 동정도 없고 부산행의 김희성 씨가 극중 캐릭터가 약간 잡범 같은 스타일이라면 이 영화 속에서 윤재범은 악역인데 약간 확신범 같은 스타일이에요. 둘 중에 누가 더 무섭냐? 당연히 이쪽에 윤재범 씨. 아 윤재가요? 예.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죄송합니다. 네, 이름까지 바꾸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저 한번 이동범이라고 불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영화의 이제 감독, 그리고 배우,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 또는 전체적인 이야기 같은 걸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1D 영화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덕혜옹주라는 실제로 이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였던 네. 그분의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이기 때문에 과연 이 영화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얼마나 부합할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덕혜옹주의 얘기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이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했지만 상당 부분을 영화적으로 창작해서 만든 픽션이다라는 네. 부분을 자막으로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한마디로 팩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덕혜옹주는 조선의 마지막 황녀, 다시 말해서 고종 황제가 60살에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60대 환갑의 나이로 낳은 딸인데 이게 어머니가 이 덕혜옹주의 어머니가 나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덕혜공주가 아니고 덕혜옹주죠. 예. 근데 덕혜옹주가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고종 황제가 덕혜옹주를 갖게 되었는데 그렇게 귀여워했는데 고종 황제가 사실은 독살설도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고 있죠. 초반에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시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에 계속 이 덕혜옹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고종 황제가 승하하시고 3.1운동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보내버리는 거죠. 예. 그 나이가 13살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수십 년간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일본의 강제로 있게 됐다가
마지막에 이제 귀국하는 방식으로 이 영화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얘기는 뭐 너무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영화적으로 이제 상상력이 발휘한 가장 큰 부분은 사실은 일본에 가서 덕혜옹주가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어떤 예.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일들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거의. 근데 이제 실제로 고종의 아들 중에 순종이 있고 영친왕이 있고 의친왕이 있잖아요. 그 고종 황제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의친왕을 독립운동가들이 망명을 시도시킨 적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사건 자체를 영친왕 망명 사건으로 바꾸고 그때 덕혜옹주도 같이 망명 시도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실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는 역사적인 상상력을 영화 속에 집어넣었죠. 아, 그러니까 영화의 스펙터클은 전부 다 픽션이죠. 그다음에 이제 극 중에서 덕혜옹주가 연설하는 장면. 원래는 강압적으로 친일 연설을 요구받았는데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들을 보고 힘을 주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 학교를 열었다.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묘사되죠. 이런 건 다 픽션이죠. 실제 덕혜옹주는 이렇게까지 과감하고 용기 있고 나라에 대한 사랑이 깊고 예. 뭐 실제로는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영화는 그것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묘사해낸 그런 그 픽션을 가미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김장한이라는 인물이 당연히 있긴 한데 김을한이라는 신문기자의 역할과 김장한이라는 역할을 하나의 가상의 인물로 합쳐서 김장한이라고 실제로 어렸을 때 정원시키려고 했던 그런 남자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예. 덕혜옹주를 조선으로 이제 예.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를 쓴 서울신문의 기자가 김을한이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네. 두 사람을 합쳐서 예. 만들어낸 인물이다. 실제 김장한의 친형이 또 김을한이라 뭐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이 영화 속에서 펼쳐진 덕혜옹주의 핵심은 불능이 핵심인 것 같아요. 뭘 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그녀의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그 캐릭터의 핵심이고 예. 그렇게 그녀의 불능 자체가 뭐 역사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아픔이기도 하고 이 개인의 불행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또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물을 다루는데 그걸 배우의 힘으로 혹은 연출의 힘으로 그 인물이 어찌됐건 그 안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인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일본뿐만 아니라 조국으로부터도 굉장히 아픈 일들을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그녀가 그냥 당하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망명할 때도 보면 영친왕의 태도랑 덕혜옹주의 태도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덕혜옹주는 저는 결국 이 인물을 이해하는 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네. 사실 그 일본 강제 유학 같은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어머니한테 위해가 갈까 봐. 또 한 가지는 조국에 대한 사랑. 또 하나는 이제 김장한에 대한 사랑. 세 가지일 텐데 그런 것들 영화가 이제 잘 버무려서 흥미롭게 묘사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김장한을 이제 일본에서 또 만나게 되잖아요. 네. 의도치 않은 재회였겠죠. 어쩌면 약혼을 했을 법한 인물인데 일본의 군복을 입고 나타나서 그렇죠. 예. 젊은 장교로. 그때 약간의 실망감과 네. 아쉬움과 애석함과 이런 것들을 또 동시에 다 느낄 수 있어가지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영화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의 연출이 사실상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굉장히 유명한 갱스터 영화가 있죠. 거기서 연출하고 같아요. 일단 그 Once Upon a Time in America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극 중에 이제 누들스라는 주인공이죠. 로버트 드니로입니다. 네. 로버트 드니로가 어떤 일들을 겪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돌아와요. 돌아오게 돼서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그 특정한 장소로 가게 됩니다. 가게의 그 화장실 옆 위에 그 벽에서 난 구멍 사이로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아이를 엿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봐. 이 구멍이 옛날처럼 지금도 그 구멍이 나 있나? 해서 가보니까 실제로 구멍이 나 있어서 그걸 그 늙은 드니로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예. 그럼 늙은 드니로가 먼저 본다? 그 다음 그 시점 쇼트로 어린 시절에 그녀가 거기서 자기가 봤던 풍경, 발레를 연습하고 있는 그 풍경이 보이게 되고 그 소녀가 누군가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딱 돌아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몸을 피하는데 그때는 로버트 드니로가 아니라 이미 어느새 드니로의 어린 시절의 역할을 하는 어린 배우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현재로부터 과거가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똑같은 방식을 이 영화가 쓰고 있어요. 영친왕의 숙소였던 호텔로 가게 됩니다. 피아노가 놓여져 있죠. 거기서 이제 늙은 박해일 씨가 그 장면을 봅니다. 피아노를. 그러면 상상을 하죠. 아, 그때 내가 어렸던 그 손예진 씨가 연기했던 덕혜옹주를 봤었는데라고 생각하면 그 늙은 김장한이 본다? 젊은 덕혜옹주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 뒷모습? 그러다가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다 본다?
그 순간 젊은 박해일이 네. 등장하게 돼서 그 순간 둘이 인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이런 식의 플래시백 구조와 쇼트의 연결 방식은 정확히 그 영화랑 똑같아요. 아. 그런 측면에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영화 전체에서 제가 이건 참 작심을 보고 만드셨구나, 그러면서도 굉장히 인상적이구나라고 했던 부분은 뒷모습을 찍는 방식입니다. 아. 영화에서 뒷모습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영화에서 모두 3번에 걸쳐서 손예진 씨를 만나는 장면이 극 중에서 박해일 씨가 있는데 네.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손예진 씨 모습이 뒷모습으로 등장해서 딱 보는 게 제일 처음 장면이고 아역이 연기하는 덕혜옹주는 뒷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맨 뒤에 어떤 병원에서 만날 때도 그렇죠. 뒷모습을 보게 되죠. 병실 안에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더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우리는 김장한을 어떻게 영화 속에서 처음 봤느냐? 다리를 절면서 신문사로 출근하는 김장한을 찍었죠. 네. 근데 그것을 굉장히 긴 롱테이크로 따라가면서 찍었는데 인물의 뒷모습만 찍었습니다. 네. 김장한이 바라보는 덕혜옹주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관객이 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 그것이 역사를 대하는 이 영화의 어떤 아슬한 정조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아. 자, 그래서 뒷모습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영화 전체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첫 장면이 뭐였냐? 김장한이 출근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봤냐는 거죠. 카메라가 봤고 그 카메라는 누구냐? 관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의 시점으로 그 인물을 따라가면서 영화 속으로 안내를 받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정작 영화가 펼쳐질 때는 김장한이라는 인물의 시점으로 계속 손예진 씨를 보게 되죠. 덕혜옹주를. 예. 그래서 그 뒷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영화가 맨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시면 구체적으로 말은 못 드리지만 두 인물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 뒷모습을 비추고 있고 카메라가 서서히 뒤로 물러나죠. 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이 마지막 장면이. 근데 그 마지막에 뒷모습 두 인물 남녀를 보고 있는 뒷모습은 누구의 시점이냐? 역시 첫 장면처럼 관객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는 그 장면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관객의 시점으로 앞에서 시작해서 김장한의 시점으로 내내 다 펼쳐지다가 마지막엔 관객의 시점으로 다시 역사에서 빠져나오면서 끝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이런 이야기들 제가 미처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평론가님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은 한 번 더 보고 싶게 되고.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한테 별게 아닌 게 아니어서. 네네. 그런 작은 디테일들 전문가들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예. 사실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질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의 그 실화와의 관계, 전반적인 이야기의 구조, 그다음 형식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스포일러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건 픽션도 가미되고 이러니까 더 자유롭게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포일러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역사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굉장히 센 목소리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네. 근데 영화를 보면 가장 그 묵직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죠. 시모노세키 항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네. 서로 바뀌는 건데 그러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니까 당연히 조선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배를 타기 위해서 시모노세키 항에 가죠. 예. 근데 덕혜옹주라는 이유로 조선으로 가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왕가의 그 적통을 잇는 사람이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시 왕정 복구 운동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왕가의 혈통을 아예 조선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네. 금지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물의 어떤 회한이 펼쳐지는데 그 순간 이 인물 중에 이제 악역 중에 악역인 한택수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윤재문 씨가 연기한. 네. 그렇게 좌절을 겪어서 조선으로의 그 입국이 금지된 상황에서 한택수가 나오면서 알아보게 되는 거죠. 덕혜옹주님 아니십니까?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아하하 하고 그러니까 조선이 광복을 할 줄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선하는 과정이 잠깐 보이는 걸 보는데 VIP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가 아니라 나라토 알아먹은 놈이 퍼스트 클래스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그 대한제국의 사람들은 아예 나라에 갈 수도 없는데 그렇죠. 입국을 거부당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이제 이렇게 목소리가 높지 않은 영화에서도 굉장히 울림이 깊은 그런 비판적인 부분이 있고요. 해방 이전에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얻었잖아요. 민족을 네. 배신한 대가로. 근데 그것이 해방 이후에 제대로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못했잖아요. 네. 그 친일파들의 상당수가 그대로 45년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의 상위 그룹들을 이루게 됐잖아요. 그런 역사에 대한 한탄, 네. 그런 데 대한 비판 같은 것이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네. 그때 그 하택수의 그 퍼스트 클래스로 이렇게 쫙
가는 장면만 봐도 아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스크린에서 확인을 하는 걸 보고 네.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렇게 입국이 금지되는데 그 이후에 1962년도에 네. 다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죠. 그 시모노세키 항에서 일도 있었고 또 수많은 고초를 겪은 일도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덕혜옹주가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안에 딸의 죽음도 있었고. 딸은 심지어 자살을 했죠. 영화에도 네. 잠깐 묘사가 되는데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예, 예. 그 과정 속에서 이 김장한이 덕혜옹주를 모셔오게 되는 네. 그런 이제 과업을 성공하게 되는데 예. 62년도에 김포공항에 딱 도착을 하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이색적인 네, 굉장히 눈물 또 나는 그 영화의 명장면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국장이라고 하나요? 문이 딱 열리면서 네. 걸어 나갈 때 평소 예전에 어린 시절 그 덕혜옹주를 모시던 네. 궁녀분들이 한복을 입고 네네. 다 사진 기자들과 함께 나와서 네. 큰 절을 올리죠. 네. 근데 전 그 국장 문이 열릴 때 제일 먼저 찾은 게 목순을 찾았었거든요. 근데 가장 가운데 조그맣게 목순이 울기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네. 또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네. 라미란 씨 관련된 시인들이 저한테는 다 정말 호방하게 웃기도 한 가장 마음 짠한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 덕혜옹주가 사실 정신이 피폐해져 있고 라미란 씨를 떠나보낸 지 이미 3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 입국장에서 그 많은 옛 궁녀들 중에 정가운데 있는 걸 바로 알아보죠. 네. 근데 알아봐 줄 때 또 우리 또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요. 관객 예. 입장에서. 그래도 알아봐 주는구나. 이런 예. 마음이 들고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영화에서 절하는 장면이 한 3번 정도 나오잖아요. 큰 절하는 장면이. 네. 근데 그것이 약간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왜냐하면 1962년은 해방 이후에 17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젊은 시절, 중년 시절을 그 아기 씨를 모시면서 궁녀로 살아왔다면 설사 일제 35년의 강점기가 있다 하더라도 네. 35년, 36년의 강점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셨던 예전에 그 옹주님이 왔을 때 당연히 그런 한복을 입고 나가서 네. 당연히 그런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굉장히 리얼리티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영상이 어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62년도에 김포공항에서 그래요? 입국을 해서 그 절을 하는 장면이 있대요? 네, 누군가 아기 씨하고 막 소리치는 장면도 어딘가 영상이 있었다는 그럼 뭐 얘기를 더더욱 봐서 그렇겠네요. 진짜 이게 네. 리얼리티가 아닌가. 그때 영상을 본 사람이 그대로를 재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뭐 저는 그건 몰랐고요. 어찌됐건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분이 있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그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다 봤는데 영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가장 큰 건 저한테 음악. 음악? 예, 오. 음악이 우선 스트링이 되게 많이 우선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저 개인적으로 분량이 정말 너무 많았던 음악의 것 같아요. 양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볼 아. 수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한 장면에서 음악이 먼저 너무 앞선 연주가 시작되지 않았나. 기술적으로 보면은 음악의 볼륨이 너무 크지 않았나. 네. 조금만 작았어도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저는- 해쳤어요 저한테는. 이제 영화에서 이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영화는 단점이 많지 않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산행하고 이제 비교하고 싶은데 부산행이라는 영화는 사실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부산행의 강점은 이런 수많은 단점들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에너지 그리고 어떤 그 신선한 장르적인 열기 이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덕혜옹주는 반대인 것 같아요. 덕혜옹주는 영화의 거의 모든 부분이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고르게 우수한 모범생 영화 같다. 아. 그런데 그 모범생이 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출난 매력은 없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 끄는 맛은 없지 않겠나. 팩션으로 이야기들을 집어넣어도 어떤 부분들이 있고 한계가 있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역사의 순환을 당하는 인물 얘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영화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텐데 단순히 그런 소재뿐만 아니라 영화의 전체적인 매력도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겠다. 좀 엣지가 좀 없다고 그럴까요? 엣지. 네. 근데 정말 그런 거, 뭐 역사적 사실 어떻게 말하면 뭐 영화의 완성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런 마음으로 극장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나 어디 울 영화 없나? 그렇죠. 아니면 정말 뭐 확 추격신을 보면서 뭔가 확 숨통 트이게 하는 영화 없나? 그런 기준으로 영화를 선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상황에 따라서. 깊은 울림? 울고 싶으면은 덕혜옹주 보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별점 공개해 주셔야죠. 네네. 네.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인 것 같고요. 덕혜옹주의 제 별점은 3개입니다. 3개. 3개면 영화적인 아쉬움들이 있지만 네. 부분적인 아쉬움들이 있지만
영화적인 미덕도 충분히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 작품들 중에서 순위는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내려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순위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무비썸에서는 좋은 영화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순위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적인 미덕이 많은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덕혜 공주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좋게 봤어요. 그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사촌 형들이랑 놀이터처럼 뛰어놀던 곳이 지금 창경궁이지만 지금 창경원이었을 때 네네. 그 당시에 거의 매주 가서 놀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덕혜 공주가 89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같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의 매주 거기 가서 놀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추억이 생각나기도 예, 하는. 창덕궁의 낙선제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창경원의 끝쪽이랑 거의 100m도 안 되는 맞닿은 곳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영화의 마지막에 낙선제에 대한 그 덕혜옹주의 친필 글씨가 나오는데 예.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슬프더라고요. 글씨 자체가 굉장히 슬퍼요. 영화를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은데.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순위를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